한국이요? 차라리 중국을 가는 게 낫지 않아요? 한국 가짜 문화 보느니 차라리 중국 진짜 문화를 보는 게 낫죠. 스웨덴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학 여행지가 한국으로 정해지자 중국계 학생이 자만심 가득 찬 태도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학생들 모두 한국에 대해 의심했어요. 사실 K-팝 말고는 한국에서 유명한 게 있나요? 하지만 인천공항에서부터 학생들은 한국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한국은 그들의 즐거움이 됐어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고등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아스트리드라고 합니다. 올해로 교직 15년 차죠. 그동안 학생들과 함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을 다녔는데 이번엔 좀 색다른 곳으로 가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6월 어느 화요일 오후 교무실에서 여름 수학여행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회의를 거쳐 최종 목적지를 정했죠. 대한민국 서울이었어요. 아시아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는 것도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3교시 사회 시간 드디어 발표했습니다. 올해 수학여행은 한국 서울로 갑니다.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다가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한국이요? 왜 하필 한국인가요? 앞자리에 앉은 에릭이 손을 들며 물었어요. 표정이 영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선생님, 차라리 일본이나 태국이 낫지 않나요? 더 큰 문제는 중국계 유학생 린즈하오였어요. 린즈하오는 2년 전 베이징에서 온 학생인데 평소에도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정도가 심했습니다. 한국이요? 린즈하오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거긴 원래 우리 문화 베낀 나라잖아요. 제대로 된 전통 하나 없어요. 목소리에 냉소가 가득했죠. 가려면 중국을 가야지요. 진짜 문화는 우리한테 있는데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맞아, 한국 하면 김치 냄새 나는 나라 아냐? K-팝 말고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음식도 다 매울 것 같고. 솔직히 저도 마음 한구석에선 걱정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드라마나 음악은 유명하다고 들었지만 실제로 가서 학생들이 뭘 배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선생님도 솔직히 별 기대는 안 해요. 제가 무의식 중에 내뱉은 말이었는데 학생들이 더욱 실망하는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새로운 경험이 될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문화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수학여행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은 여행 가이드북을 보면서도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이게 뭐야, 궁 하나 보는데 하루 종일 걸린다고. 한식은 다 빨간색이네. 린즈하우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우리 자금성하고 비교해보세요. 규모부터가 다르잖아요. 한국 궁은 우리 것 축소판 같아요. 반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더욱 자신만만해졌죠. 출국 2주 전 마지막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한국의 기본 예절이나 문화에 대해 설명했지만 학생들 반응은 여전히 시들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빨리 갔다 오면 안 될까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학생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린즈하우는 계속해서 중국과 비교하며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일단 가보는 거예요. 예상과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저도 반신반의하면서 한 말이었죠. 과연 이 여행이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경험하게 될 일들이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예상과 달랐어요. 11시간의 긴 비행 후 지친 상태였는데 입국 절차가 생각보다 매끄럽게 진행됐거든요. 줄도 길지 않았고 직원들이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줬습니다.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야? 에릭이 여권을 받아들며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우리가 유럽에서 다른 나라로 갈 때보다 훨씬 간단했거든요. 하지만 린즈하우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이건 관광객용 쇼예요. 진짜 한국은 이렇지 않을 거예요. 가방을 끌면서 냉소적으로 말했죠. 공항은 어느 나라든 깔끔하게 만들어 놓는 법이거든요.
공항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학생들의 시선이 여기저기로 향했어요. 안내판이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깔끔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바닥도 반짝반짝 깨끗했습니다. 화장실도 넓고 청결했죠. 그래도 정돈된 느낌인데? 평소 까다로운 성격의 레베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생각보다 체계적이야. 다른 몇몇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솔직히 놀랐어요. 아시아 공항이라고 해서 막연히 복잡하고 시끄러울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유럽의 웬만한 공항보다 조용하고 질서 정연했거든요. 첫째 날 오후 한복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인사동에 있는 작은 한복 체험장이었어요. 입구에서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죠. 그런데 신기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온 한국 여학생이 있었는데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고 가지런히 정리한 후 줄을 서고 있었어요. 직원이 따로 말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우리 학생들은 잠시 멈춰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여학생은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전혀 억지스럽지 않았죠. 우리도 신발 벗어야 하나? 마르쿠스가 망설이며 물었어요. 직원이 영어로 설명해주자 학생들이 하나둘 신발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금세 따라했죠. 이런 게 문화인가 봐. 안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여학생이 여전히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뭔가 자연스러워. 억지로 하는 느낌이 아니라. 린즈하우도 그 장면을 봤을 텐데 이번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국 여학생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죠. 그 학생이 신발을 정리하는 방식,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한복을 입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하나 도와주면서 설명해줬어요. 한복은 단순해 보이지만 입는 순서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예뻐 보여요.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는 순간 표정이 달라졌어요. 평소 캐주얼한 옷만 입던 아이들이 갑자기 단정하고 우아해 보였거든요. 우와,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사진 찍어줄까요? 한국 직원이 영어로 물었어요. 학생들이 고마워하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한국 가족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사진 찍는 걸 보고 자연스럽게 잠시 기다려줬어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거였어요. 문을 잡아주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내려달라고 손짓하거나 길을 물으면 몸짓으로라도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거나요. 저는 교사로서 이런 모습들이 흥미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일시적인 친절일까 아니면 생활 속에 자리 잡은 문화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호텔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이 창밖을 내다보며 이야기했어요. 도로가 생각보다 깔끔하네. 사람들 옷차림도 단정하고.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처음에 냉소적인 분위기는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날 아침 드디어 서울 지하철을 체험하게 됐어요. 명동역에서 동대문 전통시장까지 가는 일정이었죠. 학생들은 지하철역 입구에서부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사람 진짜 많다. 토마스가 입구에서 멈춰 서며 말했어요. 출근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줄지어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아무도 떠들거나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개찰구를 지나면서 더욱 놀랐어요. 복잡한 환승 구조인데도 사람들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안내판도 명확했고 바닥 화살표를 따라가니 자연스럽게 목적지로 갈 수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이지? 레베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스톡홀름 지하철도 깔끔한 편인데 서울은 규모가 훨씬 큰데도 더 정돈되어 보였거든요. 전동차가 들어오는 순간이 인상 깊었어요. 사람들이 양옆으로 비켜서서 내리는 승객들을 기다렸다가 차례대로 탔습니다. 아무도 먼저 타려고 밀치지 않았어요. 린즈하우도 이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죠. 중국 지하철하고는 좀 다르네. 린즈하우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어요. 평소 자신만만한 모습과는 달리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동차 안에서도 신기한 광경이 계속됐어요. 사람이 많은데도 대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거든요.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통화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요. 여기 사람들 왜 이렇게 조용해? 에릭이 궁금해했어요. 가이드가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떠드는 걸 실례로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죠. 동대문 전통시장에 도착했을 때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지하철의 조용함과 달리 시장은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거든요. 상인들의 정겨운 목소리, 다양한 음식 냄새, 북적거리는 사람들이 생생한 생활의 현장을 보여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고 밝게 인사했어요. 영어는 서툴렀지만 몸짓과 표정으로 메뉴를 설명해줬죠. 학생들이 하나둘 떡볶이를 맛보더니 생각보다 맛있네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상 깊은 일이 일어났어요. 마르쿠스가 만두 가게에서 군만두 한 봉지를 샀는데 가게에 비닐봉투가 떨어진 상태였어요. 아주머니가 미안해하며 잠깐만요 하고 있는데 옆 가게 아주머니가 나오더니 이것 써 하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마르쿠스가 당황하며 돈 드릴까요? 하고 영어로 물었어요.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국에서 왔다며 좋게 봐. 한국말이었지만 억양과 표정으로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이 장면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던 린즈하우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평소 말이 많던 그가 잠시 말이 없어졌어요. 가만히 서서 그 상황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우와, 이런 거 처음이야. 안나가 감동받은 듯 말했어요. 그냥 돈 받지도 않고 봉투를 준다고.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런 일 별로 없잖아. 시장을 더 둘러보면서 이런 작은 친절들을 계속 경험했어요. 길을 물으면 직접 데려다 주려고 하고 음식을 주문할 때 서툰 영어를 이해하려고 애써주고 심지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 흔쾌히 응해주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친절하지? 토마스가 의아해했어요. 뭔가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한 떡집 할머니는 우리가 외국인인 걸 알고 맛있게 먹어라 하며 떡을 하나 더 넣어주셨어요. 돈을 더 내려고 했는데 손사래를 치시면서 멀리서 왔는데 하고 웃으셨죠. 우린 이런 느낌 처음이야. 레베카가 떡을 먹으며 말했어요. 이게 뭐지? 이런 따뜻함 같은 거?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우리가 알던 세상과는 다른 온도의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셋째 날 오후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넓은 강과 잘 정비된 공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예상보다 훨씬 넓고 쾌적했어요. 와, 이거 진짜 서울 한복판이 맞아? 에릭이 놀라며 말했죠. 한강 산책로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깔끔하게 분리되어 있었고 곳곳에 운동기구와 벤치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안나가 강변 쪽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한 무리의 중년 여성들이 음악에 맞춰 댄스를 추고 있었거든요. 옆에서는 남성들이 게이트볼을 즐기고 있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요가 매트를 깔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저건 또 뭐지? 토마스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한 가족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아빠는 기타를 치고 있었고 엄마와 아이들은 한강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이게 도시 공원이라고. 레베카가 감탄했어요. 스톡홀름보다 더 여유롭잖아. 실제로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전혀 복잡하거나 시끄럽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각자 자신만의 공간을 존중하면서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벤치에 앉아서 쉬기로 했어요. 그런데 마르쿠스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인터넷 되나 확인해 볼게라고 말했어요. 여기선 안 되겠지? 하면서도 와이파이를 켜봤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자동으로 연결됐는데? 마르쿠스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화면을 보니 솔 와이파이라는 공공 와이파이에 저절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스마트폰을 켜보더니 모두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진짜네.
공원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된다고. 이거 속도도 빠른데? 그때 린즈하우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어요. 이건 너무하네. 목소리에 약간의 당황이 섞여 있었죠. 베이징에서도 이런 건 흔하지 않은데.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배려야. 안나가 말했어요. 누구나 부담 없이 쓸 수 있게 해놓은 거잖아.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걸 무료로 제공한다고. 저는 그 순간 메모장을 꺼내서 공공기반 생활화라고 적었어요. 교사로서 이런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공공 서비스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모습 말이에요. 산책을 계속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운동기구들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었어요. 관리도 잘 되어 있었고 아무도 독점하거나 망가뜨리지 않았죠. 저기 할아버지 봐. 토마스가 가리킨 곳에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철봉에 매달려 운동하고 계셨어요. 옆에서는 할머니들이 스트레칭을 하고 계셨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이렇게 운동하시는구나.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었어요. 운동기구를 쓰고 나면 다음 사람을 위해 깨끗이 닦아놓고 자전거를 탈 때는 보행자를 먼저 배려하고 쓰레기도 제자리에 버리더라고요. 이상해. 경찰이나 관리인이 보이지 않는데 왜 이렇게 질서정연하지? 에릭이 궁금해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강제적인 통제 없이도 모든 게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해질 무렵 한강을 바라보며 앉아 있는데 한 커플이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즐거워하는 표정이었죠. 어떤 할머니는 손뼉까지 치고 계셨어요. 이런 분위기 스웨덴에서는 보기 힘들어. 레베카가 말했어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조화가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구나.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았어요. 린즈하우는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말이 많던 그가 오늘은 유독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마 자신이 예상했던 한국의 모습과 실제가 많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았죠. 선생님,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여유로워 보여요? 마르쿠스가 물었어요.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도 이런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말이에요. 넷째 날 서울 외곽에 있는 중곡제일시장으로 향했어요. 관광지가 아닌 진짜 서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학생들은 이미 지하철 이용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여기는 완전 다르네. 레베카가 시장 입구에서 말했어요. 어제까지 본 명동이나 인사동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좀 더 서민적이고 투박하지만 그만큼 생생한 삶의 냄새가 났습니다. 시장 안은 미로 같았어요.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온갖 가게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죠. 반찬 가게, 생선 가게, 과일 가게, 그리고 작은 분식집들까지. 학생들은 신기하다는 듯 여기저기 둘러보며 걸었어요. 이야, 진짜 한국 사람들 사는 모습이 이런 거구나. 토마스가 감탄했습니다. 할머니가 좌판에 앉아 나무를 팔고 계시고 아저씨들이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이야기하고 계셨거든요. 안나가 과일을 사려고 지갑을 꺼내는데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어요. 내 지갑이 어디 갔지? 가방을 뒤지기 시작하더니 점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언제까지 있었어?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아까 지하철에서 교통카드 쓸 때까지는 있었는데. 안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여권이랑 현금, 카드가 모두 들어있었거든요. 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찾기 시작했습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며 샅샅이 뒤져봤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어요. 안나는 거의 울상이 되어 있었죠. 어떡하지? 여권도 들어있는데. 일단 시장 사무실에 가서 신고해보자. 저도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외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린다는 건 정말 큰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시장이 너무 복잡해서 사무실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린즈하우가 저기 게시판에 뭔가 붙어 있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장 출구 쪽 게시판을 가리키더라고요. 다들 급하게 달려갔죠. 게시판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외국 학생분, 지갑 명성분식 2층에 있어요.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는데 귀여운 이모티콘까지 그려져 있었거든요. 진짜? 이거 내 지갑 말하는 거야? 안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모두 놀랐죠. 한국에서 잃어버린 지갑이 정말 돌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명성분식을 찾아 2층으로 올라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외국 학생들이네 하시며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정말로 안나의 지갑을 갖고 계셨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찾으셨어요? 안나가 지갑을 받아들며 영어로 물었어요. 아주머니는 서툰 영어로 설명해 주셨죠. 계단에서 떨어진 거 봤어요. 그냥 지나가려다 마음이 걸렸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바쁜 일상 중에도 남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해 주신 거잖아요. 안나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정말 고맙습니다를 연발했어요. 돈 좀 드릴게요. 안나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 하자 아주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냥 좋은 일 한 거야. 오히려 밥 먹고 가지 그래. 하시며 음식을 권하셨거든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린즈하우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으로 살짝 입꼬리가 올라가며 작은 미소를 지었거든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뭔가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구나. 에릭이 중얼거렸어요. 스웨덴에서도 이런 일은 흔하지 않은데.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여기서는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건가? 분식집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남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같아. 정말 그랬거든요. 거창한 선행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감동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시장을 나오는 길에 안나가 말했어요. 이 일을 집에 가서 부모님께 얘기하면 믿으실까? 정말 그랬어요.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믿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한 거야? 마르쿠스가 궁금해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경제적인 이득도 없고 의무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남을 도와주는 건지 말이에요. 린즈하우는 여전히 말없이 걸어가고 있었지만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아마 자신이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들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 변화를 학생들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5째 날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어요. 어제까지의 활기찬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조용하고 고즈넉한 골목길 사이로 전통 한옥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처음 보는 한국 전통 건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런 집들이 아직도 있구나. 토마스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기와 지붕과 나무 대문, 그리고 작은 마당이 있는 한옥의 모습이 신기했나 봐요. 사람들이 정말 여기서 살아? 문화 해설사 김 선생님이 우리를 안내해 주셨어요. 60대 정도의 자상한 분이셨는데 유창한 영어로 한옥의 구조와 의미를 설명해 주셨죠. 한옥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합니다. 나무, 돌, 흙 같은 자연 재료를 사용해서 사계절 변화에 맞춰 생활할 수 있게 설계된 거예요. 그런데 린즈하우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이것도 일본 거랑 비슷한데요? 목소리에 여전히 의심이 섞여 있었죠. 기와 지붕이나 나무 구조 같은 게 일본 전통 건축이랑 거의 똑같아 보이는데요. 김 선생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죠. 좋은 질문이네요. 겉으로 보면 비슷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완전히 다른 철학이 담겨 있거든요. 한옥 안으로 들어가며 설명이 계속됐어요. 일본 건축은 주로 높이 올려 습기를 피하는데 집중하지만 한옥은 땅과의 연결을 중시해요. 마루 높이도 다르고 방의 배치도 다른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처마선을 보세요. 김 선생님이 지붕 끝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처마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하늘로 살짝 치켜 올라가죠. 이건 한국만의 독특한 미의식이에요.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역동적인 에너지가 느껴지죠? 학생들이 고개를 들어 처마를 바라봤어요. 정말로 부드러우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곡선이 보였거든요. 정말 다르네. 레베카가 중얼거렸어요. 이건 모방이 아니라 자신만의 결이 있어. 서촌 골목으로 이동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됐어요. 한옥과 현대식 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
작은 갤러리와 카페들이 전통 건물 안에 자리 잡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보존하는구나. 안나가 감탄했어요. 옛것을 그대로 박제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삶과 연결시켜 놓은 거네. 정말 그랬어요. 한옥 안에서 젊은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전통 찻집에서는 현대인들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전통 공예 체험장에서는 더욱 깊은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한지 만들기, 도자기 빚기, 전통 매듭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죠. 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만져보며 한국 전통 기법을 배웠어요. 이 한지 질감이 정말 특이해. 에릭이 손으로 만지며 말했어요. 서양 종이와 완전히 다르네. 장인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어요. 뽕나무 껍질로 만드는 거라 질기면서도 부드러워요.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죠. 린즈하우는 도자기 체험을 하면서 점점 말이 줄어들었어요. 물레를 돌리며 흙을 빚는 과정에서 뭔가 집중하게 된 것 같았어요. 장인이 마음을 비우고 흙과 대화해보세요라고 조언하자 정말 진지한 표정이 됐거든요. 이상해, 같은 재료인데 왜 이렇게 다른 느낌이 나지? 마르쿠스가 자신이 만든 작은 그릇을 보며 말했어요. 중국 도자기도 봤는데 이건 뭔가 달라. 김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기법은 비슷할 수 있어도 그 안에 담긴 정신이 다르거든요. 한국 도자기는 완벽보다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해요. 일부러 비대칭을 만들기도 하고 흙의 자연스러운 색깔을 살리려고 하죠. 오후에는 전통 매듭 만들기를 했어요. 복잡해 보이는 매듭이었지만 하나하나 따라 하다 보니 아름다운 장식품이 완성됐어요. 이런 걸 옛날 사람들이 일상에서 썼다고. 토마스가 놀라워했어요. 맞아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의미도 담겨 있어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죠. 이 매듭은 건강을 의미하고 저 매듭은 행복을 의미해요. 마음을 담아서 만든 거예요. 하루 종일 체험을 마치고 나서 학생들의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호기심을 넘어서 뭔가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거든요. 이게 진짜 문화구나. 레베카가 말했어요. 겉으로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이나 마음가짐 같은 것 말이야.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린즈하우는 자신이 만든 작은 도자기 컵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중국 것과 비슷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건 정말 다른 거네요 라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김 선생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문화라는 건 베끼거나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과 지혜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말이 오늘 하루를 정리해주는 것 같았어요. 6째 날, 오늘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생들을 각각 다른 서울의 일반 가정에 보내 반나절 홈스테이를 체험하게 하는 거였죠. 호텔이나 관광지가 아닌 진짜 한국인의 삶을 경험해보라는 취지였어요. 저는 린즈하우와 함께 강남구에 사는 김씨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40대 부부와 고등학생 딸, 중학생 아들이 있는 평범한 4인 가족이었어요. 아파트 현관에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았죠. 어서 오세요. 김아버지가 영어로 인사하시며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거든요.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처음에 린즈하우는 조금 경직된 모습이었어요. 아마 낯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김 가족의 자연스러운 환대에 점차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먼저 차부터 드세요. 김어머니가 전통차를 내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미자차였는데 색깔이 예뻐서 린즈하우가 관심을 보였죠. 이게 뭐예요? 한국 전통 건강차예요.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불러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가족 간의 대화 방식이었어요. 딸이 아버지께 말할 때 존댓말을 쓰는 모습, 부모님이 자녀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이 린즈하우에게는 새로웠나 봐요.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요. 고등학생 딸 지연이가 말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래? 뭘 발표했는데? 하며 관심 깊게 물으셨죠.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하시는 표정이었어요. 점심 식사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김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한식이 상에 가득했죠.
밥, 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어르신부터 드세요. 지연이가 할머니께 먼저 수저를 드리는 모습을 본 린즈하우의 눈이 커졌어요. 아마 이런 식사 예절을 처음 봤을 거예요. 중국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지만 한국의 세심함은 조금 다른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학생 아들 민수가 린즈하우에게 젓가락 사용법을 알려줬어요. 서투른 영어였지만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줬죠. 린즈하우가 몇 번 시도하다가 성공하자 온 가족이 박수를 쳐줬어요. 식사 중에 가족들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어요. 할머니의 건강 이야기, 아이들의 학교 생활, 아버지의 직장 이야기까지.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관심 갖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한국 가족은 항상 이렇게 함께 식사해요? 린즈하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가능하면 온 가족이 함께 먹으려고 해요. 김아버지가 대답하셨죠. 바빠서 못할 때도 있지만 가족이 모이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였어요. 김어머니가 설거지를 시작하자 지연이가 자연스럽게 도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린즈하우가 말없이 일어나서 설거지를 돕기 시작했어요. 아, 괜찮아요. 손님인데. 김어머니가 만류하셨지만 린즈하우는 저도 도와드릴게요라며 계속 설거지를 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가족들이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했죠.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 린즈하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분위기는 좀 부럽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진심이 담긴 말이었거든요. 왜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린즈하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다들 바빠서 이렇게 함께 앉아서 이야기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뭔가 따뜻해요. 오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 지연이의 모습, 민수가 할머니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모습을 보며 린즈하우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른을 이렇게 모셔요? 린즈하우가 물었어요. 당연하죠. 할머니가 우리를 키워주셨는데. 지연이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학생들도 각자의 가정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나 봐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모였을 때 모든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우리 집 할머니가 직접 김치를 담그는 걸 보여주셨어. 안나가 신나게 말했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하시더라. 그리고 저한테도 만들어 보라고 하셨어. 우리 집은 온 가족이 함께 보드게임을 했어. 토마스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재밌으셨어. 계속 농담하시고.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문화라는 건 결국 삶의 방식이야. 학생들에게 말했죠. 박물관이나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지가 진짜 문화인 거야. 이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야. 린즈하우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는 부정적인 침묵이 아니었어요. 뭔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 대한 그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일주일의 한국 여행이 끝나고 인천공항에서 귀국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학생들의 표정도 대화 내용도 심지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가져가도 되죠? 레베카가 공항 안내 데스크에서 한국어 학습 브로셔를 들고 와서 물었어요. 당연하지. 근데 왜? 교환학생 프로그램 알아보려고요. 진짜로 한국어 배우고 싶어졌어요. 다른 학생들도 비슷했어요. 안나는 한국 문화 소개 책자를 여러 권 챙기고 있었고 토마스는 한국 요리 만들기 팸플릿을 가방에 넣고 있었거든요. 집에 가서 부모님께 한국 음식 해드리고 싶어. 에릭은 스마트폰으로 한국어 앱을 내려받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는 할 줄 알아야겠어. 마르쿠스도 한국 대학교 정보 좀 찾아볼까? 하며 검색하고 있었죠. 일주일 전만 해도 왜 하필 한국이야? 라고 불평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 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저도 교사로서 이런 변화를 보는 게 정말 뿌듯했거든요.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건 역시 린즈하우였어요.
일주일 내내 한국을 깎아내리던 그가 이제는 말없이 공항 서점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뭔가 찾는 게 있는 것 같았죠. 뭘 찾고 있어? 제가 물어봤어요. 린즈하우가 살짝 망설이더니 한국 예절에 관한 책 있나 해서요라고 작게 대답했어요. 평소 당당하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서점 직원에게 물어보니 한국의 일상 예절이라는 얇은 책자가 있었어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로 쓰여진 소책자였죠. 린즈하우가 그 책을 집어들고 조용히 읽어보더니 계산대로 향했어요. 정말 사는 거야?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린즈하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집에 가서 읽어보고 싶어요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가방 깊숙이 그 책을 넣었거든요. 탑승 게이트에서 기다리는 동안 학생들이 이번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기대 안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할 줄 몰랐어. 우리가 모르는 게 정말 많았구나.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야? 제가 물어봤어요. 의외로 대답들이 제각각이었어요. 지갑 찾아준 아주머니, 지하철에서 조용히 있던 사람들, 한복 체험장에서 신발 벗던 여학생,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한 저녁 식사. 안나가 말했어요. 신기한 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적인 순간들이 더 기억에 남는다는 거야. 정말 그랬어요. 화려한 관광지보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난 사람들의 마음이 더 깊은 인상을 남겼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자연스럽게 친절하지? 토마스가 궁금해했어요. 억지로 하는 것 같지 않았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같았거든.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본 한국인들의 친절은 관광업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진짜 삶의 방식이었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 같았어요. 선생님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레베카가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 한국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봐야 할 거울이었어. 정말 그랬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은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줬거든요. 공동체 의식, 세대 간 존중, 타인에 대한 배려, 전통과 현대의 조화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던 가치들을 되돌아보게 해줬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린즈하우가 창문 너머 한국 땅을 바라봤어요. 다시 오고 싶어요. 그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일주일 전 왜 하필 한국이야? 라고 말했던 바로 그 학생이요. 기내에서 학생들이 각자 여행 소감을 일기로 쓰고 있었어요. 저도 교사 일지에 이번 여행을 정리해봤어요. 편견 없이 바라보기, 일상 속 문화 읽기, 진정한 친절의 의미 같은 단어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자연스러운 배려였어요. 억지로 하는 친절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자리 잡은 따뜻함이었죠. 그게 바로 진짜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톡홀름에 도착해서 학교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이 말했어요. 이번 여행은 정말 달랐어. 단순히 구경하고 온 게 아니라 뭔가 배우고 온 것 같아. 한국 친구들 사귀고 싶어. 교실에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진짜 문화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는 방식 속에 숨어 있어. 이번 여행에서 우리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거든요. 화려한 궁궐이나 멋진 건물이 아니라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마음, 길을 물으면 직접 데려다주는 마음, 외국인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마음 속에 진짜 한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문화였죠.